굉장히 기다렸던 찬스였고요. 덕분에 현금이 이제 정말로 이번처럼 완벽하게 없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현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기다렸던 하락이었고 열심히 샀죠. 물론 이제 지난번에 안 사고 기다렸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지금 샀으면 그렇죠. 더 좋았죠. 예. 그거는 못 맞춘다. 이건 못 맞춘다. 왜냐면은 관세로 충격이 조금 있을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의 충격이라고는 예상을 했다면 사람들이 준비했겠죠.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며칠 사이에 올해 들어와서 열심히 닦아놓았던 다리를 다 태워 먹어버렸습니다. 저는 콘크리트 다리인 줄 알고 미국으로 좀 더 보내고 우리나라는 이제 돌다리는 될 것 같아서 그쪽도 좀 넣어놓고 했는데 네. 다 타버려갖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각도기님은 요즘 좀 어떠십니까? 그 미국 얘기를 하셨으니까 미국 얘기부터 먼저 잠깐 하고 넘어가면 미국 이제 몇몇 우량한 기업들은 적정가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적정가예요. 사도 되는 적정가인데 근데 한국은 적정가 아래예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오랜만에 적정가가 왔고 근데 미국도 그 저평가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거까지도 열어놓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거는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올해는 뭐 이제 수익 난 게 이제 거의 다 태워져 버려가지고 보통 한 0에서 한 3% 정도 수익이 네. 포진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대비 한 4, 5%인데 다 태워 먹었죠. 10% 정도 가던 수익률 다 태워 먹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기다렸던 찬스였고요. 덕분에 현금이 이제 정말로 이번처럼 완벽하게 없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현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제가 오는 도중에 사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계좌를 안 열어봤어요. 네. 안 열어봤는데 뭐 제가 오늘 뭐 통장을 확인해야 될 일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에 이제 넣고 랩 계좌를 확인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앞에 3자는 봤습니다. 잔고를 3천 얼마인지 3만 얼마인지 있길래 이제 나도 팔이 잘렸구나. 이제 팔 잘렸고 목만 안 잘리면 되겠는데 얘는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다 현금을 태우신 거죠? 그렇죠. 이번 계속 기다리던 하락이었어요. 매입을 했었는데 만족할 만한 가격은 아니었거든요. 좋은 가격이었는데 미국으로 따지면 적정가 아래예요. 그래서 뭐 충분히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사긴 했지만 이거 좀 더 싸게 사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만족할 만한 가격이지만 그러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예, 그런 것 같으면 안 사고 네. 현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꼭 참고 사는 네.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장담을 못 하고요. 물론 지금 최근에 신규로 편입했던 두 종목은 제가 목표하는 총 그 점유율이 포트 점유율을 개당 종목별로 10% 이상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현금을 다 쓴 과정에서 이제 2%씩 2% 약간 넘게 채웠고요. 물론 조금씩 상회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메인 종목이 바뀌었어요. 메인 종목이 이번 하락을 통해서 그 압도적으로 보유 1위 종목이 바뀌었어요. 그 보유 비중을 확 늘렸고 네. 덕분에 이제 현금이 완전히 산산이 다 쏟아버린, 다 쏟아 부어버린 그런 상황이고 왜 그렇게 됐냐면 그 과정들을 보면 저희가 메인 종목이 된 종목은 주주 환원이 네. 7에서 8% 사이 정도였어요. 7에서 8%. 네. 그러면은 뭐 만족할 만하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뒤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보장된 게 7, 8%고 나중에 옵션이 터지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온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 이 정도면 채워도 되겠다 했는데 네. 그 7, 8%의 확정 수익이 지금 10%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0%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계속 더 샀죠. 네. 소위 말하면 물타기를 계속했고 되게 기분 좋을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안타까운 건 마지막 순간에 어제 같은 경우 정말 버튼을 눌렀는데 사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버튼 다 산 거예요, 진짜로. 그 종목이 3만 원이 넘는 주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안 사졌겠지.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까 이제 확정 수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배당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투자한 기업들한테 돌려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제 대표적인 게 현금 배당입니다. 네. 현금 배당이고 또 주식 배당도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주식을 태워 없애는 소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모두 통틀어서 합쳐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주주 환원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순이익에서 주주 환원율이 얼마냐 이렇게 따져서 주주 환원율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순이익 중에 내가 절반을 주면 주주 환원율이 50%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주주 환원율이 어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주주 환원율을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올해 순이익에서 이 정도의 주주 환원을 해주는데 시가총액 비교해 보니까 처음에는 한 7, 8% 사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훌륭하잖아요. 좋다. 근데 옵션은 따로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주가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리고 주주 환원의 이익도 증가할 거라고 봤어요. 그러면은 현재 주가에서 사면 이익이 증가했을 경우 내후년쯤 되면 주주 환원율이 10%쯤 될 거야 라고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냥 아예 먼저 주가가 한 20% 가까이 빠져버리면서 추가로 주주 환원이 바로 10%가 됐죠.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기다렸던 하락이었고 열심히 샀죠. 물론 이제 지난번에 안 사고 기다렸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지금 샀으면 더 좋았죠. 예. 근데 그거는 못 맞춘다. 그건 못 맞춘다. 왜냐면은 관세로 충격이 조금 있을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의 충격이라고는 예상을 했다면 사람들이 준비했겠죠. 이거는 못 맞추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 스스로에 대해서 체크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주 환원율이 10%였는데 내가 어떻게 더 추가로 살 수 있느냐 여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25년도에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은 더 올라갈 수 있으면 다 잘랐어요. 물론 실제로 더 많이 올라간 주식이 있었고, 근데 왜냐하면 이런 주식으로 좀 바꾸고 싶었어요. 확정적 수익이 보장된, 그리고 옵션이 추가로 여러 개 달려 있는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고객들도 편하고 저도 마음이 좀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이익이, 어차피 뭐 순이익에 뭐 50%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순이익이 만약에 1,000억을 예상을 했는데 뭐 800억밖에 안 나왔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회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꾸준히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월달 이제 실적이 나오는 시즌인데 조금 내가 생각해보면 더 미스가 났다, 이랬을 때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훌륭한 질문이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분기 실적을 보진 않았어요. 이 회사가 제가 24년도 한 해 동안에 정말로 큰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투자의 방법이 조금 바뀐 거예요. 이런 쪽으로 더 비중을 많이 포트를 채우게 된 것들은, 왜냐하면 24년도의 핵심적인 상황은 뭐냐면 저에게 내가 믿고 기업을 믿고 투자를 했고, 기업이 나에게 자기에 대해서 IR, 소위 말하는 우리와의 그 주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왔어요. 그래서 믿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그 모습이 아닌 느낌을 받은 거예요. 느낌을 받은 겁니다. 느낌이 약간 좀 쏴했어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뭔가 태도가 조금 바뀐 것 같았어요. 그래서 24년도 한 해 동안 제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게 뭐냐면, 주주라는 건 보장이 안 되는 투자이긴 하거든요. 일종의 계약관계이긴 하지만 보장이 하나도 없는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 채권이라든가 이런 다른 그 은행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계약 상황에서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직원들도 계약의 선순위예요. 직원들의 월급을 떼어 먹으면 안 돼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주는 아무것도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터널링 뚫어서 주주한테 안 주고 자식한테 주잖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서는 그게 속수무책인 거죠. 그 대주주의 신의 성실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깊이 깨달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4년도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 막 그 상법 전도사가 되고 상법 투사가 돼가지고 맨날 상법 개정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제가 법적인 이해도가 크고 그런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거 이래버리면 진짜 주주들이 진짜 방법이 없구나. 믿고 투자했고 처음 우리를 믿어달라는 톤으로 다 얘기했는데 이게 뭔가.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아이템이 좋으냐, 이 기술력이 좋으냐, 그리고 이게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 아이템이, 그리고 이 산업은 업황이 업사이클로 갈 거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기업을 만드는 기업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기업가 정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순히 기업가 정신이라기보다도 기업의 리더십, 그 리더십의 진실성 이런 것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네, 됐어요. 제가 이쪽에 꼽혀서 기업의 리더십에 꼽혀서 공부를 쭉 했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하고 만나게 됐어요. 바로 이 투자 쪽에서는 뭐 전설 중에 전설인데 존 보구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존 보구를 통해서 이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됐고요. 이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전환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주식을 분석을 했죠. 네. 기업의 어떤 영적 흐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나 별로 관심이 없죠. 이게 얼마나 뚱딴지 같은 얘기냐면 이걸 이제 그 사회적인 표현 그리고 이제 사회적 공적 언어로 표현하면 경영 이념이 무엇이냐예요. 제가 IR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회사의 경영 이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대답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지 않나요? 거의 없어요. 예, 놀랍습니다. 그렇거든요. 한국은 경영 이념이 거의 없어요. 그 돈 많이 벌어서 월급 잘 주고 회사 커지면 되는 네.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돈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돈 플러스 알파, 돈 외에 다른 걸로 끌어다닐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월급을 주는 것도 있지만 따뜻한 관계로 끌어가는 게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업 사이즈가 커지면 따뜻한 관계로 안 됩니다. 구성원 숫자가 너무 많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그럼 그때는 뭐냐면 그 기업의 이념이 필요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가자. 근데 이 이념이 어땠을 때 사람들이 탁월하게 그 역량을 발휘할까요? 대표적인 그 극명하게 드러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테슬라? 아니죠. 테슬라는 갈리죠. 직원들이 갈리는데 테슬라보다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을 꿈꾸는 미친 자들이 모인 집단이거든요. 거기는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나오죠. 왜냐하면 그 회사 외에는 그렇게 할 데가 없거든. 세계 유일한 우주항공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친 젊은 기술자들은 그 외에는 선택에 대안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후지더라도 그거는 꿈 때문에 가긴 해요. 근데 더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메디트로닉이라는 회사예요. 예, 그 거기에 이제 심장 세동기라든가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인간의 그 생명을 연장하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네. 그런 건데요. 여기에서 이 그 메디트로닉의 항공기를 만들었던 빌 조지라는 경영자가 있어요. 이 빌 조지가 직원들에게 그 연말에 한 번씩 빌 조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연말에 한 번씩 뭘 하냐면 우리 제품을 써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체 그 연말 모임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구했어 막 이러면서 또 열심히 일하게 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이타성을 건드려줄 수 있는 것까지로 간다면 기업이 구성원들의 역량을 엄청나게 땡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월급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필요가 채워지면 필요가 없을 때는 필요 채워주는 게 중요하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예, 5단계처럼 필요한 게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 무엇인가가 그를 더 고양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데 한국 기업들한테 그거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방금 여쭤보려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라는 걸 이제 물어보려고 그랬죠. 네, 사실은 이런 정신은 창업주들한테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위대한 기업들이 다 창업주가 만든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최상위 기업들 상위 10개, 20개에서 보면 창업주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이제 막 이제 2대로 넘어가고 그렇죠.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은 아직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네. 이제 막 넘어가는 회사들이잖아요. 그 부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지만 간단하게 말을 하고 넘어가면 그래서 금융 시스템에 우리는 조금 보완이 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 넘어가서 정신을 지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 가끔씩 있어요. 가뭄에 콩 나는 것보다 많나요? 더 적어요. 더 적어요. 네, 하나 찾았어요. 최근에 이제 신규로 편입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계속 떨어져라 외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매입 첫 번째 시점보다
10%나 넘게 빠졌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자주 섞인 얘기로 저 회사가 제일 못하는 걸 저렇게 플랜카드에 걸어갖고 항상 2등인 회사가 1등을 국내 1등인 회사가 항상 세계 1등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경영 이념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되게 또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뭐 3등으로 탑 3를 하겠다. 탑 1, 1등을 하겠다. 이건 경영 이념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단기 목표일 뿐이에요.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거든요. 뭐 달성할 수도 있지만 별로 의미 없어. 그래서 뭐 할 건데. 그게 저는 이렇게 단기 달리기 같은 건데 그래서 그거 1등하면 보너스 많이 줄 거야? 뭐 그러면은 뭐 한번 해보지 뭐 이 정도지. 직원들의 창의성과 열성을 끌어낼 만한 그게 그만큼 대단한 뭐 어떤 아이템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금 저희가 예전에 제가 이제 화장품을 했을 때 그러면 뭐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 1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사연이 있으신 분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쯤 행사를 해요. 그러면 보통 매출 1등 하시는 분에게 연예인, 남자 잘생긴 연예인이 나와서 이제 유리구두를 신겨주고 그랜저 차키를 딱 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또 열심히 뭐 이렇게 영업을 하셔서 자녀분들을 대학교까지 시키거나 뭐 부모님을 잘 이제 공경하는 이런 사람들을 또 뽑아서 시상도 하고 이런 거랑 아까 말씀하셨던 메드트로닉 회사에 이제 우리 제품을 써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 여기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요. 메슬로우의 5단계 해보면 뭐 존경받고 처음에는 이제 당장에 내 필요가 채워져야 되겠죠. 뭐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뭐 자기 가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존경받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결국에는 그 앞서 말했던 보험사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뭐 왕관시 이거는 그거죠. 허영심과 그다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자리인 거예요. 그건 저는 바닥보다는 조금 높은 욕구 단계일 수 있지만 훨씬 더 높은 욕구 단계는 내가 누구에게 기여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잘 됐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도대체 되게 뭐 네가 목사냐, 되게 이상주의적인 얘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철학을 지켜서 훌륭하게 성공한 기업들이 있어요. 아까 뭐 메디트로닉도 얘기 드렸지만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코스트코입니다. 그래서 코스트코가 사실 이 유통업의 험악한 상황들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재편되는 이 상황,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도시국가형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재편되기 훨씬 쉬운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성장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성장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도대체 왜 성장하느냐? 핵심이 그거거든요. 핵심 근저에 깔려 있는 정신은 뭐냐면 우리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전달하는 기업이다라는 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은 것도 파는 거 아시죠? 맞아. 마진이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8% 정도의 마진만을 보고 그 정도 선에서만 붙이고 다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조가 맞아요. 그러니까 14% 누구는 15%라고 그러고 누구는 14%라고 그러고 하는데 제가 봤던 거는 14%였어요. 14%의 마크업이라고 하는데 14%의 고정 수익만 하고 그다음에 회비 받고 그거 외에는 다 고객한테 다 이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객이 알고 먼저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 마진이 50%, 어떤 상품 마진이 5% 이렇게 해서 팔던 대하고 고객이 시간이 지나면 아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DNA 가운데 계산기가 숨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 눈치채는 거예요. 얘네가 내 뒤통수 쳤네. 얘네가 나 뜯어먹었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여기는 이거 갖고 어떻게 돌리지? 남긴 남나? 남긴 남겠지. 근데 정확하게 그것만 남기는구나. 이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업 공부를 해보니까 전혀 옛날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쳐다도 안 봤던 기업 중에 하나가 코스트코의 행위를 그대로 복사해서 성장한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마존이에요. 그리고 그 아마존을 그대로 복사해서 성장한 기업이 쿠팡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칙이 상당히 잘 통하는 법칙인 거거든요. 이런 거를 유지하는 데 핵심 뭐냐면 경영 이념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다이아몬드 보석하는데 누가 10%를 남겨? 50% 좀 남겨도 돼. 상관없어. 다이아몬드 목걸이 반지는 괜찮아. 이거 원래 그렇게 파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들 뭐 2대 3대 넘어가는 회사들의 경영 이념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우리는 대대손손 이 사업을 권씨 집안의 사업으로 영위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래 이 회사는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뭐 100년 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살아있겠지? 라고 하는 투자 관점은 전혀 지금 그 각도님이 하신 말씀이랑은 상관관계가 없겠네요. 그런 기업은 담배꽁초 투자라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시장이 박살이 났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는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 가치 대비 20% 30%까지 떨어져 버려. 그건 괜찮죠. 왜냐하면 본질 가치 대비 100% 근처까지 회복을 할 테니까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2배 이상의 수익 구간이 열려 있으면 접근할 수 있다.